안녕하세요. 여유로운 노후 채널을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성의 가슴 아픈 후회에 대한 기록입니다. 월급 200만 원 받는 남편이 4년간 저희 집에서 대릴 사위로 살았습니다. 엄마는 남편이 능력 없다며 무시했고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출근한다며 집을 나선 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수소문 끝에 찾아간 회사에서 저는 남편의 상사에게서 충격적인 한마디를 듣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올해 저는 30살 여성으로서 가장 아름답고 성숙하다는 나이입니다. 저는 많은 이들이 부러워할 만한 커리어를 쌓았습니다. 다국적 기업의 마케팅 팀장으로 연봉은 1억이 넘습니다. 엄마와 함께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살며 부족함 없이 화려하고 모든 것이 제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누리고 있었죠. 제 인생의 모든 것은 제 통제하에 있는 듯 보였습니다. 단 하나 제 결혼 생활만 빼고요. 제 남편의 이름은 강현우입니다. 그는 제가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엄마가 골라준 사람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몇 번의 맞선이 실패로 돌아간 후 엄마가 낙점한 사람이었죠. 4년 전 제가 26살이 되자 엄마는 안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잘나고 눈이 높은 딸이 혼기를 놓칠까봐 전전긍긍하셨죠. 그때 현우 씨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엄마의 고향 친구 아들로 서울에 올라와 한 전자회사에서 기술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그를 마음에 들어한 이유는 그가 뛰어나거나 부유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순하고 정직해 보이는 인상, 그리고 무엇보다 평범한 집안 배경 때문이었죠. 엄마는 말했습니다. 저런 남자랑 결혼해야 네가 무시당하지 않고 집안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당시 저는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월급 200만 원짜리 평범한 기술자와 결혼할 수 있겠어요. 그건 제게 엄청난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울고불고 매달리는 것부터 시작해 말을 듣지 않으면 연을 끊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저는 눈 딱 감고 애정 없는 결혼에 발을 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 하나의 조건과 함께요. 현우 씨가 대릴 사위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무척 만족해 하셨습니다. 남편을 대릴 사위로 들인 것이 우리 집안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여겼고 그가 돈을 보고 결혼하는 것인지 시험해 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셨죠. 지난 4년간 현우 씨는 이 집에서 대릴 사위라는 신분에 걸맞게, 아니 그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가족 모임이 있는 날에도 겸상 한번 해본 적 없었고 제 친구나 사업 파트너에게 정식으로 소개된 적도 없었습니다. 저와 엄마의 눈에 그는 그저 그림자 같은 존재, 공짜 가사 도우미, 있으나 마나한 희미한 존재였습니다. 가끔은 제가 결혼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릴 정도였죠. 저희 집에는 방이 3개 있습니다. 제 큰 방, 엄마 방, 그리고 서재로 쓰던 작은 방을 치워 현우 씨에게 주었죠. 신혼 첫날 밤부터 저는 그에게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각방 쓸 거예요. 허락 없이는 절대 내 방에 들어오지 마세요. 그는 아무런 반박이나 질문 없이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나 쉽게 모든 것을 수용하는 그의 태도는 제 안의 경멸을 더욱 키웠습니다. 자존심도 주관도 없는 남자라고 생각했죠. 우리의 삶은 그렇게 극한의 냉담함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낮에는 일에 미친 듯이 파고들었습니다. 수많은 회의와 출장, 화려한 파티에 참석하며 성공한 독신 여성의 이미지를 구축했죠. 회사에서는 아무도 제가 결혼한 사실을 몰랐습니다. 저는 결혼 반지를 끼지 않았고 가족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밤에 집에 돌아오면 부엌에서 분주하게 저녁을 준비하는 현우 씨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식탁에는 늘 3사람이 앉았지만 분위기는 10사람이 앉은 것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저와 엄마는 회사 이야기, 쇼핑 이야기, 저를 따라다니는 부유한 남자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현우 씨는 그저 묵묵히 밥을 먹고 조용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는 감정도
불만도 없이 정해진 대로 움직이는 기계 같았습니다. 저는 그의 일이나 친구, 고향에 계신 부모님에 대해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마음속으로 저는 이 결혼을 잠시 머물다 가는 정류장 정도로 여겼습니다. 저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성공의 정점에 함께 설 수 있는 진정으로 저에게 어울리는 남자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가 되면 이 시골뜨기 기술자쯤은 미련 없이 내 인생에서 차버릴 작정이었습니다. 4년 동안 저는 그런 오만한 생각에 빠져 제가 세상의 중심인 양 살았습니다. 그 오만과 편협함의 대가가 얼마나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비싼 것인지 그때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만약 누군가 지난 4년간 남편의 삶이 어땠냐고 묻는다면 저는 무미건조라는 두 글자 외에는 딱히 할 말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저와 엄마를 위해 무엇을 했냐고 묻는다면 아주 긴 목록을 읊을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현우 씨는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는 시장에 가서 온 가족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엄마는 위장이 약해 다진 고기를 넣고 끓인 흰죽만 드셨고 저는 토스트에 반숙 계란 프라이 그리고 설탕 없는 오렌지 주스를 좋아했죠. 그는 단 한 번도 저와 엄마의 취향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의 죽은 언제나 따끈하고 부드러웠고 제 계란 프라이는 항상 제가 원하는 완벽한 반숙이었습니다. 우리가 출근하고 나면 그는 집안을 청소했습니다. 40평이 넘는 아파트는 언제나 먼지 한 톨 없이 반짝였습니다. 저와 엄마의 옷은 종류별로 따로 손빨래해서 말린 뒤 완벽하게 다림질해서 옷장에 걸어두었죠. 엄마는 베란다의 작은 난초 정원을 금보다 더 아끼셨습니다. 현우 씨는 엄마보다 더 정성스럽게 그 난초들을 돌봤습니다. 책을 찾아 읽고 비료 주는 법과 물 주는 법을 공부했죠. 그 덕분에 엄마의 난초 정원은 해마다 화려한 꽃을 피웠습니다. 집안의 전등이나 수도꼭지부터 복잡한 세탁기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고장나면 현우 씨가 순식간에 고쳐놓았습니다. 한 번은 엄마가 비꼬듯 말했죠. 손재주는 좋네. 기술자 아니랄까봐 그거 말고는 쓸모가 없지만. 현우 씨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손을 놀릴 뿐이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저를 화나게 했습니다. 차라리 그가 맞서 싸우거나 화를 냈으면 제가 그를 욕하고 모욕할 명분이라도 생겼을 텐데요.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깊은 우물과도 같아서 우리가 던지는 모든 격려를 소리 없이 삼켜버렸습니다. 그의 순종적인 태도는 엄마를 더욱 기고만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엄마는 그를 하인 취급했죠. 한 번은 엄마 친구분들이 놀러 왔을 때 마룻바닥을 닦고 있는 현우 씨를 보고 한 친구분이 무심코 물었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부지런하고 착한 가사 도우미를 구했어? 엄마는 콧방귀를 뀌며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식구예요. 시골에서 올라온 불쌍한 조카인데 내가 걷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바로 옆에 앉아 모든 것을 똑똑히 들었지만 그를 위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마의 말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죠. 맞아요. 우리는 그를 걷어주고 있었으니까요. 한 번은 제가 거래처와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만취해서 집에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현관 바닥에 심하게 토하고 말았죠. 현우 씨는 급히 달려와 저를 침실로 부축하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숙취에 좋다며 뜨거운 생강차까지 타주었죠. 그날 밤 내내 그는 침대 옆에 앉아 저를 간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바닥은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고 더러워진 제 옷도 모두 세탁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맙다는 말 대신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다음부턴 함부로 내 방에 들어오지 마요. 그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저는 읽을 수 없는 어떤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현우 씨의 삶은 오직 이 집과 저와 엄마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친구도 모임도 없이 거의 외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자신을 위해 새 옷 한 벌이나 제대로 된 신발 한 켤레 사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입고 출근하는 옷은 낡아빠진 셔츠와 바지가 전부였죠. 저는 그가 가난해서 쥐꼬리만 한 월급으로는 그럴 여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번은 아버지의 낡은 옷을 던져주며 선심 쓰듯 말했죠. 이거라도 입어요. 남들이 보면 이 집에서 구박하는 줄 알겠네. 그는 말없이 옷을 받았지만 그가 그 옷을 입은 모습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한 남자와 4년 동안 한 지붕 아래에서 한 식탁에서 밥을 먹으며 살았지만 그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의 구체적인 업무가 무엇인지, 그에게 어떤 열정과 꿈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그가 시골 출신의 월급 200만 원짜리 기술자이며 우리 집에서 대릴사위로 살고 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한 사람의 가치를 매기고 멋대로 그를 판단하고 무시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가 보는 것만을 너무 맹신한 나머지 빙산의 칠알은 물 아래 잠겨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의 설 연휴는 유난히 길었습니다. 회사에서는 7일까지 쉬라고 했죠. 연휴 내내 집안 분위기는 여느 때처럼 싸늘했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파트너들을 만나고 연초 파티에 참석하느라 바빴습니다. 엄마도 친척과 친구들에게 세배하러 다니느라 하루 종일 집을 비웠죠. 집에 남은 것은 현우 씨뿐이었습니다. 그는 집을 청소하고 차례상을 준비하고 밖에서 실컷 놀고 들어온 저와 엄마를 위해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마치 그것이 당연한 책임이라는 듯 모든 일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출근하는 첫날 아침, 저는 꽤 늦게 일어났습니다. 방에서 나왔을 때 현우 씨는 이미 아침 식사를 준비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입던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색이 바랜 옅은 파란색 셔츠와 무릎이 번들거리는 검은색 바지. 그는 여느 때처럼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출근할게. 아침 식사는 식탁 위에 있어. 저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건성으로 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집에서 본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컴컴하고 썰렁한 집안이 낯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현우 씨가 돌아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시간이었죠. 배가 고파오자 짜증이 났습니다. 또 야근인가 보네. 별 볼 일 없는 회사가 야근은 잦아 속으로 투덜거렸습니다. 저는 배달 음식을 대충 시켜 먹고 다시 일에 몰두했습니다. 나중에 돌아온 엄마도 텅 빈 집을 보며 몇 마디 잔소리를 했지만 그도 현우 씨가 회사 일로 바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와 엄마는 누구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재는 그저 우리의 일상에 작은 불편함을 초래했을 뿐이니까요. 하지만 다음 날도 현우 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해 줄 사람도 없었고 집은 서서히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불안해하기 시작했죠. 거실을 서성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는 길에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사고라도 난 거 아닐까? 저는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엄마는 걱정도 팔자야. 삐져서 고향에 내려가 시위하는 거겠지. 처가살이하는 주제에 자존심은 있어서 그냥 내버려 둬요. 며칠 지나 돈 떨어지면 알아서 기어들어올 테니까. 제 말이 엄마를 안심시켰는지 아니면 엄마도 그렇게 믿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도 모호한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감정을 애써 무시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가 사라지면 더 잘된 일이지. 이혼할 좋은 핑계가 생기는 거잖아. 무책임하게 말 한마디 없이 집을 나간 남편. 이보다 완벽한 시나리오는 없지. 하지만 저의 강한 척은 3일째 되는 날 무너졌습니다. 현우 씨는 여전히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그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고 전화를 걸 때마다 전원이 꺼져 있어 라는 차가운 기계음만 들려왔습니다. 그의 말없는 그림자가 사라진 집은
이상할이 많지 텅 비고 스산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가 매일 묵묵히 하던 이름 없는 집안일들이 주인을 잃자 그 존재감을 드러내며 집안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저의 무관심은 서서히 짜증과 분노, 그리고 어쩌면 걱정과 비슷한 감정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이 감정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가 없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감정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혼란은 폭풍처럼 한꺼번에 닥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곰팡이처럼 느리고 끈질기게 저와 엄마의 삶에 스며들었죠. 현우 씨가 사라진 첫 며칠간 가장 큰 문제는 식사였습니다. 저와 엄마는 부엌일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집밥은 사치가 되었고 우리는 배달 음식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비싸고 화려한 음식도 매일 먹으니 질렸습니다. 현우 씨가 해주던 소박하지만 입에 딱 맞는 집밥과는 비교할 수 없었죠. 엄마는 위장병이 재발했다며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집안일이었습니다. 빨래, 바구니에는 더러운 옷이 산더미처럼 쌓였고 바닥은 서걱거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먹고 난 그릇은 아무도 씻으려 하지 않아 싱크대에 쌓여만 갔습니다. 엄마의 난초 정원은 돌보는 이가 없어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현우 씨가 4년간 조용히 유지해 온 모든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호화롭던 아파트는 돼지우리나 다름없게 변해버렸죠. 어느 날 아침 제가 출근 준비를 서두르던 중 욕실 온수기가 갑자기 고장났습니다. 차가운 물줄기에 소스라치게 놀라 저는 수건만 두른 채 뛰쳐나가 엄마를 불렀습니다. 엄마도 한참을 낑낑댔지만 속수무책이었죠. 엄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현우가 있었으면 금방 고쳤을 텐데 이제 누굴 불러야 하나? 엄마의 그 한마디는 제 안에 들끓던 분노의 불을 지폈습니다. 제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분노, 그리고 이 모든 혼란을 남기고 갑자기 사라져버린 그 남자에 대한 분노였죠. 저는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왜 자꾸 그 사람 얘기를 해요? 그 사람 없으면 우리가 굶어 죽기라도 해요? 제가 수리기사 부를게요. 저는 분을 사귀며 수리업체 번호를 찾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서야 도착한 기사는 잠시 살펴보더니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이거 부품이 완전히 나갔네요. 교체하려면 좀 복잡한데 비용도 수십만 원은 나올 겁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십만 원이 큰 돈은 아니었지만 예전에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현우 씨가 낡은 공구함으로 30분 만에 멀쩡하게 고쳤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 안의 분노는 당혹감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저는 제가 현우 씨에게 얼마나 의존하고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단 한 번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명목상의 남편일 뿐만 아니라 집사, 요리사, 수리공, 정원사, 그 모든 역할을 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너무나 완벽하게 해냈기에 저와 엄마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제 그가 떠나고 나니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기둥을 잃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초기의 분노는 점차 진짜 걱정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를 위한 걱정이 아니라 바로 제 삶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계속 이런 상태로 살아야 한단 말인가. 성공한 팀장이라는 자존심이 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놔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엄마 앞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척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넓은 침실에 홀로 누워 시계의 규칙적인 초침 소리를 들을 때면 무서운 공허함이 저를 덮쳤습니다. 불안감은 야수처럼 제 평정심을 갉아먹으며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저는 무언가 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희망 없이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와 엄마의 인내심은 현우 씨가 떠난 지 닷새째 되던 아침에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어젯밤 거실 전구가 나가버렸습니다. 넓은 공간은 어둠침침하고 답답한 어둠에 잠겼고 엄마는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혀 넘어질 뻔했습니다. 엄마는 다리를 주무르며 끝없이 불평했습니다. 더는 못 참겠다.
당장 걔 회사에 전화해봐. 출근은 하는 건지 아니면 어디로 도망간 건지 알아봐야겠어. 이번에 아주 끝장을 봐야 해. 엄마가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사실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저를 가로막았죠. 남편 회사에 전화해서 그가 어디 있는지 묻는 것은 제 가정관리가 실패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니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집안의 불편함과 혼란이 제 자존심을 이겨버린 것입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굳게 닫고 연락처에서 현우 씨 회사 번호를 찾았습니다. 결혼 준비 때 저장해두고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번호였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침착하라고, 마치 상사가 부하 직원을 확인하는 듯한 태도로 말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TK전자입니다.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최대한 전문가처럼 보이려 애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서연이라고 합니다. 귀사 직원인 강현우 씨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기술팀 소속이실 겁니다. 네, 실례지만 강현우 씨와 어떤 관계이신가요? 직원의 정중한 질문에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떤 관계냐고요? 저는 그의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외부인 앞에서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 얼버무렸습니다. 가족입니다. 아, 네. 어떤 정보가 필요하신가요? 요 며칠 강현우 씨가 출근했는지, 그리고 근무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수화기 너머는 잠시 조용했고 키보드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윽고 직원이 조금 놀란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모르셨어요? 강현우 씨는 지방연구소로 발령 나셨는데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지방 발령? 왜 나는 이 중요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지? 그는 제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발령이 났다고요? 언제부터요? 제 목소리는 초조해졌고 더 이상 침착함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네, 강원도에 있는 그룹 연구소로요. 발령 결정은 설 연휴 전에 이미 났습니다. 연휴 끝나고부터는 여기서 근무 안 하셨어요. 그 정보의 머릿속이 아찔해졌습니다. 설 전에 이미 발령이 났다면 왜 연휴가 끝난 첫날 아침에 출근복을 입고 출근할게 라고 말했던 걸까? 그는 그날 어디로 갔던 걸까? 그는 제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직원의 말과 그날 아침 현우 씨의 행동 사이의 모순은 저를 극심한 혼란과 의심에 빠뜨렸습니다. 왜 그는 그렇게 중요한 사실을 제게 숨겨야만 했을까? 강원도 산골의 연구소는 또 어떤 곳일까? 혹시 그분의 새 부서나 연락처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 그건 저도 잘 모릅니다. 본사에서 직접 내린 내부 발령이라 보안 사항이라고 들었습니다. 저희 지사에서는 자세한 내용을 몰라요.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러 가셨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보안, 중요. 두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평범한 기술자에게 무슨 그렇게 중요하고 비밀스러운 프로젝트가 있단 말인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의자에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얻은 정보는 제 의문을 풀어주기는커녕 모든 것을 더 복잡하고 미스터리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우 씨의 실종은 더 이상 단순한 가출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어떤 진실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의심과 호기심이 분노와 짜증을 압도하며 강하게 피어올랐습니다. 4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늘 무시해왔던 남편이 대체 어떤 사람인지 진심으로 알고 싶어졌습니다. 전화 통화 후 저는 방 안에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습니다. 설 연휴 전 발령, 연구소, 중요 프로젝트, 보안. 직원의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 단어 하나하나가 제가 쌓아올린 오만한 세계를 깨뜨리는 유리 조각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모순되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는 거짓말을 했을까? 평범한 기술자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 비밀 프로젝트를 맡긴단 말인가? 머릿속이 실타래처럼 엉켰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지만 엄마 역시 저만큼이나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회사가 사기를 치는 것이라고 했다가 현우 씨가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어 도망친 것일 거라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엄마의 짐작은 제 머리만 더 아프게 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 이 엉망진창인 상황을 풀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곧바로 제 유일한 단짝 친구 민지가 떠올랐습니다. 민지와 저는 대학 시절부터 친구였습니다. 그녀는 저처럼 화려하게 성공하지는 않았지만 중견 미디어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고 무엇보다 굉장히 이성적이고 날카로운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전화해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골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제 맞은편에 앉은 민지는 현우 씨의 갑작스러운 실종부터 집안의 혼란, 그리고 회사와의 이해할 수 없는 통화 내용까지 제 이야기를 끈기 있게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를 무시하는 투로 무능한 남편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아내의 모습을 연기하며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민지는 조언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가볍게 저으며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전혀 상관없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서연아, 지난 4년 동안 남편이랑 제대로 앉아서 대화해 본 적 있어? 내 말은 그의 일이나 생각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 나눠본 적 있냐는 거야. 민지의 질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대화? 우리는 대화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명령하면 그는 따랐고 제가 비난하면 그는 침묵했죠. 그건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제 침묵을 본 민지는 한숨을 쉬며 또박또박 천천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넌 지금 문제를 완전히 잘못 보고 있는 것 같아. 넌 현우 씨를 평범한 사람이라고 단정 지었기 때문에 그의 모든 행동이 내 눈에는 의심스럽고 어리석게 보이는 거야. 하지만 반대로 한번 생각해봐.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외딴 곳에 있는 연구소로 발령, 중요하고 비밀스러운 프로젝트 참여. 이게 보통 천재들에게나 해당되는 시나리오 아니니 회사는 가장 뛰어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 그런 곳으로 보내. 네가 말하는 평범한 기술자가 회사에 무슨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까지 하겠어? 민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머리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이런 가능성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이미 현우 씨가 무능한 사람이라는 공식이 밝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지가 분석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출근 첫날 아침에 거짓말을 한 것. 어쩌면 그건 거짓말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진실을 말할 수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어. 원, 보안 등급이 높은 프로젝트는 가족에게조차 정보 유출을 엄격히 금지하거든. 출근한다는 말은 그가 규칙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그 순간 너를 의심하게 만들지 않을 유일한 방법이었을지도 몰라. 그리고 그가 너와 어머니의 무시를 4년 동안 묵묵히 견딘 것. 민지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조금 엄격했습니다. 그건 그가 나약해서가 아니라 그런 말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어. 정말 뛰어난 사람들은 자신만의 내면 세계가 있고 자기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알아. 겉으로 보이는 물질적인 잣대로 하는 평가는 그들에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 같은 걸 거야.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어? 내 남편이 평범한 게 아니라 바로 너의 시선이 평범했던 건 아닐까? 민지의 마지막 말은 제 자존심을 강타하는 망치 같았습니다. 저는 한마디도 대꾸할 수 없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누군가 제 시선이 평범하다고 말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늘 제 똑똑함과 날카로움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민지의 말을 듣고 나니 저는 우물 안 개구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만이라는 좁은 우물 입구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민지와의 대화가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았지만 제가 감히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제 남편이 제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세상으로의 문을요. 민지를 만나고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4년간의 결혼 생활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돌아보게 만들었죠. 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명령이나 잔소리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채로 현우 씨의 방에 들어섰습니다. 작은 방은 놀라울 정도로 깔끔하고 단정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정돈되어 있었죠. 제 시선은 방구석의 작은 책장에 멈췄습니다. 예전에는 그가 읽는 책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고작해야 낡은 전공 서적이나 싸구려 오락 소설이나 읽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자세히 살펴보니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책장에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현대적 접근 방식, 양자 컴퓨팅 이론, 고급 알고리즘 구조. 모두 두꺼운 하드커버의 원서였고 빽빽한 영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한 권을 펼쳐보니 복잡한 공식과 기호들로 가득 차 있어 보기만 해도 어지러웠습니다. 평범한 전자제품 수리기사가 이런 책들을 읽을 필요가 있을까? 문득 이 방에서 그가 책을 읽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너무나 몰두한 나머지 제가 방에 들어서는 것도 눈치채지 못했죠. 그때 저는 그가 유식한 척하는 모습이 가소롭다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그의 통화 내용도 생각났습니다. 그는 저와 엄마에게 방해가 될까봐 늘 베란다에 나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렴풋이 몇 마디 들었지만 그것은 시시콜콜한 잡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전문 용어를 사용하며 매우 전문적이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누군가와 대화했습니다. 평소에 과묵하고 소심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한 번은 그가 수화기 너머의 상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니요, 그 솔루션은 비효율적입니다. 메인 처리 모듈 전체를 리팩토링해서 재귀 알고리즘의 복잡도를 줄이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때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정말 웃긴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제 최고급 노트북의 운영체제가 갑자기 다운되어 모든 중요 데이터가 날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허둥지둥 회사 IT 전문가에게 연락했지만 복구에 최소 하루는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현우 씨가 조용히 노트북을 가져갔습니다. 그는 2시간 정도 검은 화면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어들을 입력하더니 마법처럼 노트북을 다시 작동시켰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완벽하게 복구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한 거냐고 묻자 그는 그저 순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 그때 저는 정말 운이 좋았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그의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충격으로 어지러웠습니다. 모든 단서들이 지난 4년간 바로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기를 거부했던 것이죠. 오만과 편견이 제 눈을 가려 제가 만들어낸 현우 씨의 이미지, 즉 평범한 학벌에 평범한 직업을 가진 시골뜨기라는 이미지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열어 그의 SNS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거의 게시물을 올리지 않았지만 1년여 전에 게시물 하나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광활한 바다의 노을 사진 아래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넓은 바다는 물고기가 마음껏 뛰놀게 하고 높은 하늘은 새가 마음껏 날게 한다. 예전에 이 글을 봤다면 유치하다고 비웃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보니 그것은 억눌린 자유에 대한 갈망, 깊은 한숨처럼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이 집과 이 결혼이 그를 가둔 새장이었고 그의 떠남은 자신만의 넓은 바다와 높은 하늘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남자에 대해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기억의 조각들과 추측들이 머릿속에서 뒤엉켜 거대한 혼란의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지난 4년간 제가 알고 있던 과묵하고 순종적인 남편의 모습과 민지가 그려준 숨겨진 천재 공학자의 모습, 두 이미지가 서로 충돌하며 싸웠습니다. 어느 것이 현우 씨의 진짜 모습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자신했던 제가 아무것도 알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에 극심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퀭한 눈으로 잠에서 깼지만 머릿속에는 분명한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추측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이 모호함 속에서 단 하루도 더 살 수 없다. 진실을 찾아야만 한다. 현우 씨라는 사람의 진실, 그의 일에 대한 진실, 그리고 그가 왜 그렇게 조용히 떠나야만 했는지에 대한 진실을요.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비춰보았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현우 씨가 초래한 불편함 때문에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남편이라고 부르는 그 남자에 대한 전례 없는 호기심과 진실을 알고자 하는 강한 충동이 일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나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처 입은 제 자존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제가 오랫동안 속아왔다는 사실, 혹은 더 나쁘게는 제 스스로를 속여왔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하루 휴가를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비서에게 전화해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모든 약속을 취소하라고 했습니다. 언제나 일이 최우선이었던 제게는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답을 찾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옷장을 열어 신중하게 옷을 골랐습니다. 화려한 정장이나 비싼 명품 대신 심플하지만 날카로운 디자인의 검은색 정장과 흰색 셔츠를 선택했습니다. 강하고 전문적이며 누구에게도 얕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보이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남편을 찾아 나선 아내의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정보를 찾으러 가는 한 기업의 팀장의 업무였습니다. 화장은 가볍게 했지만 피곤함을 가리고 눈빛의 날카로움을 강조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저는 애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하는 사람, 주도권을 쥔 사람의 자세를 취해야 했습니다. 제가 거실로 나갔을 때 엄마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디 가는데 그렇게 차려입었니? 오늘 회사 안 간다며? 저는 망설임 없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현우 씨 회사에 가요. 그 사람 상사를 만나서 똑똑히 얘기를 들어야겠어요. 엄마는 걱정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괜찮겠니? 만나주지 않으면 어떡해? 그냥 좀 더 기다려보자. 저는 엄마의 말을 잘랐습니다. 더는 못 기다려요. 엄마는 집에 계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말을 마치고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하이힐을 신고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를 들으며 저는 마치 진실을 찾기 위한 전투, 그리고 제 자신의 어리석음과 마주하기 위한 전투에 나서는 전사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진실이 아무리 잔인하더라도 저는 반드시 알아야만 했습니다. 현우 씨의 회사가 있는 오피스 빌딩은 아주 화려하진 않았지만 꽤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저는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생각보다 전문적이고 진지한 분위기였죠. 안내 데스크로 직행했습니다. 데스크에 앉아있던 직원은 제가 어제 통화했던 그 목소리의 주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서연입니다. 어제 강현우 씨 건으로 전화드렸었습니다. 저는 제 명함을 꺼내 데스크 위에 올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마케팅 팀장이라는 직함은 분명 어느 정도의 무게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제 등장에 조금 놀란 듯 명함과 제 얼굴을 번갈아 보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하지만 제가 아는 내용은 어제 전화로 다 말씀드렸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침착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얘기를 다시 들으러 온 게 아닙니다. 강현우 씨의 직속 상사를 만나야겠습니다. 저의 단호하고 전문적인 태도에 직원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녀가 우물쭈물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우 씨 팀장님은 지금 회의 중이신데요. 괜찮습니다. 기다릴 수 있어요. 저는 로비 구석의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상사께서 직원의 가족이 불분명한 인사 발령 문제로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편이 더 낫겠죠. 저 시간 별로 없습니다. 제 말은 부드러우면서도 위협적이었습니다. 직원의 얼굴이 살짝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내선 전화를 들어 무언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훨씬 공손해진 태도로 제게 말했습니다. 안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석 이사님께서 만나시겠다고 합니다. 그녀는 저를 긴 복도를 따라 안내했습니다. 연구개발실이라는 팻말이 붙은 문 앞에서 그녀는 노크를 하고 저를 위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안에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안경을 쓴 지적인 인상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서연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앉으시죠. 저는 강현우 씨의 상사인 김진석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정중했습니다. 그의 태도에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그는 제 이름을 알고 있었고 현우 씨라고 부르는 그의 말투에는 평범한 부하 직원을 대하는 것 이상의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아 김 이사는 직접 제게 차를 따라주었습니다.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래는 가족분들께 공식적인 통보를 드렸어야 했지만 프로젝트의 특수성 때문에 모든 절차를 보안 규정에 따라야만 했습니다. 이사님,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남편 강현우 씨는 대체 어떤 사람이고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김 이사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헤아리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깍지 낀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팀장님,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난 4년간 함께 사시면서 남편분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의 질문은 제 폐부를 찌르는 비수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있는 유일한 대답은 나는 모른다는 것이었고 그 사실이 저를 너무나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제 침묵을 본 김 이사는 나지막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제 대답을 이미 예상한 듯 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치 긴 이야기를 회상하듯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팀장님, 현우 씨는 평범한 기술자가 아닙니다. 그는 6년 전 카이스트 정보통신공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직후 우리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신입사원들처럼 평범한 프로그래머였죠. 하지만 입사 6개월 만에 우리는 그가 가공되지 않은 다이아몬드 원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끼며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카이스트 수석 졸업, 왜 나는 전혀 몰랐을까? 김 이사는 흥분과 자부심이 섞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현우 씨의 사고방식은 동년 배들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우리 팀 전체가 손을 든 복잡한 알고리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었죠. 2년여 전 우리 그룹은 핵심 제품의 빅데이터 처리 알고리즘을 최적화하는 난제에 부딪혔습니다. 수십억 원을 투자하고 해외 전문가까지 고용했지만 돌파구를 찾지 못해 프로젝트가 좌초될 위기였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모두가 포기하려던 바로 그때 현우 씨가 혼자서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획기적인 알고리즘을 스스로 설계하고 증명해냈습니다.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시스템 성능을 10배 이상 향상시켰죠. 그의 발견 덕분에 우리 그룹은 수백억, 어쩌면 수천억 원에 달하는 연구개발비를 절감했고 시장에서 절대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머리가 윙윙 울렸습니다. 수천억 원, 제가 늘 무능하고 빌부터 산다고 욕했던 그 남자가 그렇게 엄청난 가치를 창출한 사람이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황당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월급 200만 원은 대체 뭐죠? 제가 바보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것은 저의 낡은 인식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지푸라기였습니다. 김 이사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일종의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건 서울지사와 계약한 근로계약서상의 기본급입니다. 눈에 띄고 싶지 않다는 현우 씨 본인의 요청이었죠. 프로젝트 보너스, 우대 주식, 그리고 그와 같은 최고 수준의 전문가에게 지급되는 다른 모든 수입은 해외 본사에서 직접 지급되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저도 모르지만 지금 팀장님께서 사시는 아파트 몇 채는 살 수 있는 금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제 눈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난 4년간 그에게 퍼부었던 오만과 경멸, 모욕적인 말들이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베는 듯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저와 엄마는 어쩌면 그가 벌어온 돈으로 그 집에서 살면서 끊임없이 그를 멸시하고 무시했던 것입니다. 이보다 더한 어리석음은 없을 겁니다. 현우 씨는 천재입니다. 김 이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침묵하는 천재죠. 절대 자랑하거나 요구하는 법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이 열정을 가진 연구에만 집중하고 싶어 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의 요청에 따라 그의 진짜 신분을 숨겨주었고 그의 사생활을 존중했습니다. 그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의 사생활을 너무 존중한 나머지 4년을 함께 산 아내인 팀장님조차 아무것도 모르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말에는 비난의 의도가 없었지만 제게는 뺨을 맞는 것보다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의자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김 이사의 말만이 제 머릿속을 파고들며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천재, 카이스트 수석, 수천억, 막대한 수입. 그 개념들은 너무나 낯설어서 제 기억 속 과묵한 남편의 이미지와 도저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제 얼굴이 하얗게 질린 것을 본 김 이사가 더 진지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팀장님께 이 모든 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가정사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우 씨가 떠난 진짜 이유를 아실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제가 충격을 감당할 시간을 주려는 듯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프로젝트 성공 이후 현우 씨의 재능은 그룹 최고 위층뿐만 아니라 일부 국가기관의 주목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몇 달 전 그는 국가 핵심 기술 프로젝트에 참여할 인물로 지명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미래 기술 발전과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국가적 전략 과제입니다. 국가 프로젝트 이야기의 규모는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사소한 가정 문제가 이제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거대한 문제와 얽혀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강원도에 위치한 격리된 연구센터에서 진행되며 삼엄한 경비하에 있습니다. 김 이사가 설명했습니다.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엄선된 최고의 전문가들이며 프로젝트의 절대적인 기밀 유지를 위해 모두 특별 보안 서약서에 서명해야 했습니다. 그는 저를 똑바로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현우 씨는 6년 기한의 서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 6년 동안 그는 프로젝트 구역 내에서만 생활하고 작업해야 하며 개인 통신 장비 사용 금지, 외부 세계와의 접촉 금지, 그리고 가족을 포함한 누구에게도 어떠한 정보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연락은 통제됩니다. 이것은 매우 큰 희생이지만 프로젝트와 참여 인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구 조건입니다. 6년, 그 숫자는 제 머리를 내리치는 또 다른 망치였습니다. 6년간의 연락 두절, 만남 금지. 그것은 그의 실종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의미였습니다. 이미 정해진 이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했던 시간보다 더 긴 이별. 그럼 왜 연휴 마지막 날 아침에 출근한다고 말했던 거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것이 제 머릿속에 남은 마지막 의문이었습니다. 김 이사는 제 질문을 이해한다는 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래 일정대로라면 그는 다음날 아침까지 연구센터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발령과 모든 절차는 설 연휴 전에 이미 끝났습니다. 출근한다고 했던 그날 아침은 아마도 그가 자신을 위해 남겨둔 시간이었을 겁니다. 자신이 살았던 곳을 마지막으로 돌아보고 싶었을지도 모르죠. 저도 확실히는 모르지만 그것이 그의 방식대로 전하는 조용한 작별 인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팀장님께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랬다면 서약서의 보안 규정을 첫 순간부터 위반하는 것이 되니까요. 조용한 작별 인사. 그 말에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그날 아침 문가에 서서 평소와 다름없는 담담한 목소리로 나 출근할게라고 말하던 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돌아보지도 않은 채 건성으로 응이라고 대답했죠. 그것이 마지막 순간이었다는 것을, 그가 제게 해줄 수 있었던 유일한 작별 인사를 제가 놓쳐버렸다는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그때의 무심함은 이제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되어 저를 짓눌렀습니다. 어떻게 현우 씨의 회사를 나와 집까지 운전해 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뿌옇게 흐려지고 잿빛으로 보였습니다. 매일 오가던 익숙한 길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두 손을 하얗게 질릴 때까지 꽉 쥐고 있었지만 온몸에는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이미지와 소리들로 뒤죽박죽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던 현우 씨, 묵묵히 집을 청소하던 현우 씨, 정성스럽게 난초를 돌보던 현우 씨의 모습, 그리고 두꺼운 원서를 읽으며 집중하던 그의 얼굴, 제 노트북을 고쳐주고 순하게 웃던 그의 미소, 그 사이로 김이사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천재, 카이스트 수석, 수천억, 국가 프로젝트, 6년. 서로 상반되는 이미지와 소리가 충돌하며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어리석음, 지금의 저를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였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어리석음.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파트너를 평가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자부했던 제가 다이아몬드를 옆에 두고도 그것을 돌멩이라고 우겼습니다. 저는 물질적인 잣대, 사회적 지위, 월급 200만 원이라는 꼬리표로 한 사람의 가치를 매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틀렸습니다. 처참하게 틀렸습니다. 후회가 해일처럼 밀려왔습니다. 단순히 그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를 대한 방식에 대한 후회였습니다. 지난 4년간 저와 엄마가 퍼부었던 모든 멸시의 말, 경멸의 눈빛, 무심한 행동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그것들은 슬로모션 필름처럼 생생하게 재생되었고 장면 하나하나가 심장을 찌르는 칼날 같았습니다. 처가의 빌부터 사는 주제에 손재주 말고는 쓸모없는 인간, 불쌍해서 거둬줬을 뿐이야. 그 잔인한 말들은 바로 저와 엄마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한 인간의, 한 천재의, 어쩌면 이 가정을 묵묵히 책임지고 있었을 한 남자의 자존심을 우리의 오만과 편협함으로 짓밟았습니다. 수치심이 저를 뒤덮었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을 만큼 치욕스러웠습니다. 어떻게 그는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을까? 왜 그는 한 번도 저항하지 않았을까? 어쩌면 그의 침묵은 나약함이 아니라 저의 속물적이고 편협한 세계에 대한 깊은 경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저는 오랫동안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위층의 집, 한때 저의 안식처였던 그곳이 이제는 제가 그 남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준 범죄 현장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슴 속 통증이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수천 개의 작은 바늘이 심장을 찌르는 듯한 지독하고 끈질긴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가 치러야 할 대가이며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문을 열고 집에 들어섰습니다. 집은 여전히 어수선하고 썰렁했습니다. 엄마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가 제가 돌아오자 급히 끄고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무슨 소식 있었니? 그 사람들 만났어? 저는 대답하지 않고 엄마 맞은편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김 이사님의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했습니다. 현우 씨가 카이스트 수석이었다는 것, 수천억 원 가치의 알고리즘을 개발했다는 것, 그의 실제 수입, 그리고 국가 프로젝트와 6년간의 보안 서약에 대해서도요. 제 목소리는 마치 실패한 사업 보고를 하는 것처럼 무감정했지만 한마디 한마디 뱉을 때마다 제 가슴을 베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얼굴색이 계속 변했습니다. 놀라움은 경악으로 바뀌었고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현우 씨의 막대한 수입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엄마의 손은 떨리기 시작했고 6년간의 보안 서약과 그의 조용한 작별 인사에 대해 말했을 때 엄마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방 안에는 무서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돌처럼 굳어 있다가 한참 후에야 갈라지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야, 거짓말이지. 네가 농담하는 거지. 그 현우가, 그 평범한 기술자가 농담 아니에요, 엄마. 제가 씁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진실이에요. 우리가 4년 동안 애써 외면했던 진실. 세상에. 엄마는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이 집 생활비도 어쩌면 현우가 다 됐을지도 모른다는 거니? 엄마의 질문은 저 역시 생각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막대한 수입은 어디에 쓰였을까? 그는 사치하지도 유흥을 즐기지도 않았습니다. 그 돈은 아마도 이 집의 비싼 생활비, 제가 사들인 명품, 엄마의 호화로운 여행 경비로 조용히 쓰였을 겁니다. 그 생각에 우리의 수치심은 몇 배로 커졌습니다. 우리는 그를 멸시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경멸했던 그 사람에게 빌부터 살았던 것입니다. 엄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후회와 치욕으로 가득 찬 통곡이었습니다. 늘 강하고 도도했던 엄마가 그렇게 무너지는 모습은 처음 보았습니다. 엄마는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니? 내가 걔한테 어떻게 대한 거야? 나는 정말 눈뜬 장님이었어. 내 손으로 금덩어리를 내쫓았구나. 저는 우는 엄마를 보며 가슴이 미어졌지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리고 끝없는 고통과 공허함만이 남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금덩어리를 놓친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후회하는 걸까? 그의 가치 때문일까? 아니면 내가 정말로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일까? 이 순간에도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모녀는 그렇게 자책과 번민에 잠겨 앉아 있었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그것은 해방감을 가져다 주기는커녕 뒤늦은 후회라는 깊은 심연을 열어젖혔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엄마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더 이상 잔소리나 비난 대신 무거운 침묵이 집안을 지배했습니다. 현우 씨에 대한 진실은 우리의 이기심과 편협함을 비추는 거대한 거울이 되어 서로의 얼굴을 마주볼 용기조차 앗아갔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어지러운 일상은 계속되었고 우리는 현실과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억 원짜리 계약을 협상하는 것보다 낯선 주방 도구들을 마주하는 것이 더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가장 간단한 요리인 죽부터 끓여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레시피를 찾아 쌀과 물로 낑낑댔습니다. 처음 끓인 죽은 냄비 바닥에 눌어붙었고 두 번째는 물처럼 묽었습니다. 엄마는 한 숟가락 맛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삼키기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말없이 죽 한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예전 같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저는 집 청소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하찮게 여겼던 일들이 이제는 제 기력을 소진시켰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고 서류에 서명하는 데만 익숙했던 제 손은 거칠어지고 아파왔습니다. 엄마도 변했습니다. 더 이상 TV를 보거나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저를 도와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고 시들어버린 난초 정원을 다시 가꾸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 모녀는 현우 씨 혼자 지키던 그 부엌에서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서툴게 다시 배워나갔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현우 씨가 채워주던 육체적인 필요에 대한 뒤늦은 보상일 뿐 그의 정신세계, 원소와 복잡한 알고리즘으로 가득했던 그의 세계에는 아직 닿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현우 씨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책상에 앉아 그가 남기고 간 책 중 하나인 인공지능, 현대적 접근 방식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읽어보려 했지만 전문 용어와 복잡한 수학 공식들은 제게 아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와 그 사이의 거리는 단순히 삶의 태도 차이가 아니라 지식과 비전의 깊은 심연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논리와 거대한 아이디어의 세계에 살았고 저는 매출과 실적, 허울뿐인 사교관계의 세계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세계를 이해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초심자를 위한 컴퓨터 과학 온라인 강좌를 신청하고 인공지능과 프로그래밍 입문서를 사서 읽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책을 읽고 공부하며 낯선 개념들과 씨름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그가 돌아와 용서해 주기를 바라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의 속죄의 여정이었습니다. 그의 진짜 모습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기 위한 그를 영원히 잃어버린 후에야 시작된 뒤늦은 노력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제가 진실을 알게 된 지 넉 달이 지났습니다. 저와 엄마의 삶은 조용한 참회의 궤도에 들어섰습니다. 여전히 그의 손길만큼은 못하지만 집은 더 이상 어수선하지 않았고 식사는 서툴지만 우리 손으로 직접 차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일을 했지만 퇴근 후에 무의미한 유흥 대신 집으로 돌아와 책과 온라인 강의에 시간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현우 씨에 대한 소식은 전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 이메일을 보내고 김 이사님께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이거나 보안상의 이유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라는 기계적인 답변뿐이었습니다.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저는 어쩌면 그에게 사과 한마디 전할 기회조차 영원히 없을 거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 저와 엄마가 집을 청소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50대 정도로 보이는 다부진 체격에 각진 얼굴을 한 그는 저를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실례지만 강현우 씨 아내 되시는 이서연 씨 맞으십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신지. 정재훈이라고 합니다. 현우 씨가 근무하는 부대에서 나왔습니다.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그의 부대, 진짜였구나. 아, 어서 들어오세요. 저는 말을 더듬으며 그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정재훈 씨는 집 안을 한번 쓱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제가 새로 사둔 프로그래밍 책 몇 권이 꽂힌 거실 책장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는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서연 씨, 오늘 제가 온 것은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이쪽으로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신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규정상 강현우 연구원은 특별 임무 수행 중으로 모든 외부 연락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아내이신 만큼 그의 임무와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없는지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해야 할 책임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그의 말은 지극히 공무적이었고 저는 이것이 개인적인 방문이 아니라 조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현우 씨나 기밀 프로젝트에 해를 끼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그가 떠난 후에도
그들의 눈에 저는 여전히 잠재적 위험 요소였던 것입니다. 정재훈 씨의 살피는 듯한 시선 앞에서 예전의 저였다면 느꼈을 모욕감 대신 깊은 슬픔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걱정을 하시는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현우 씨의 일에 조금도 해를 끼칠 의도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둑이 터진 것처럼 제 마음속의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4년간의 이야기, 저의 오만과 편협함, 저와 엄마가 현우 씨를 얼마나 비인간적으로 대했는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그가 떠나고 나서야 그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너무 늦었다는 걸 압니다. 저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그의 용서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다만 단 한 번만이라도 그에게 직접 사과할 기회를 갖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다고,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뿐입니다. 그 후에는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받아들일 겁니다. 옆에 앉아있던 엄마는 어느새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잡고 정재훈 씨를 향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이 늙은이의 욕심 때문에 현우는 정말 착하고 순한 아이였는데 제가 정말 후회합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방 안은 엄마의 흐느낌과 저의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재훈 씨는 저희의 말을 끊지 않고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그의 엄격했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는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보다 차가운 기운이 덜했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가정사를 판단할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두 분의 진심은 잘 알겠습니다. 오늘 대화 내용은 상부에 그대로 보고하겠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덧붙였습니다. 규정은 규정이기에 어떤 약속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서연 씨의 바람은 솔직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강현우 연구원은 국가의 소중한 자산이지만 동시에 한 인간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저희 직원이 안정적인 후방을 갖기를 바랍니다. 부디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이 닫히고 저와 엄마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인 채 방 안에 남았습니다. 그의 말은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가느다란 희망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이 희망과 실망의 연속이었습니다. 초인종 소리나 낯선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철렁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희망의 불씨는 서서히 꺼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정재훈 씨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엄격한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이서연 씨, 상부의 결정을 전달하러 왔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여러 요소를 고려한 끝에 상부에서는 특별히 예외를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강현우 연구원과 면회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하지만 조건이 매우 엄격합니다. 시간은 정확히 2시간입니다.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게 될 것이며 모든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면회 전에 또 다른 보안 서약서에 서명하셔야 합니다. 거기서 보고 들은 것은 그 누구에게도 절대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모두 동의합니다.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단 2시간이지만 지금 제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약속한 날 새벽 저는 잠을 설친 채 일어났습니다. 가장 수수한 흰색 셔츠와 베이지색 바지를 입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 머리만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그에게 지금의 제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정씨의 번호판 없는 검은색 차가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정재훈 씨가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는 도시를 벗어나 고속도로를 달렸고 이윽고 첩첩산 중의 강원도 땅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꼬박 하루를 달려 도착한 곳은 삼엄한 경비 속에 자리한 현대적인 연구단지였습니다. 이곳이 바로 현우 씨의 세계였습니다. 안내를 받아 들어간 작은 방에는 테이블과 의자 2개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2시간입니다. 직원이 말하고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고 문이 열리며 현우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전보다 마르고 검게 탔지만 훨씬 단단하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 짙은 청색의 작업복, 가장 큰 변화는 눈빛이었습니다. 더 이상 순종적이고 침울하지 않은 날카롭고 자신감 넘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우리 집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고를 받은 듯 태연하게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평온함에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머릿속으로 준비했던 모든 말이 사라지고 눈물만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미안해요. 저는 흐느끼며 겨우 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현우 씨. 저는 제가 진실을 알게 된 과정, 저와 엄마의 후회, 그리고 제가 그의 책을 읽으며 그의 세계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것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너무 늦었다는 거 알아요. 용서해달라고도 안 할게요. 그냥 내가 틀렸었다는 거,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는 안다는 것만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현우 씨는 제가 울음 섞인 말을 쏟아내는 동안 그저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질책보다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제 눈물이 잦아들었을 때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전과 달리 낮고 단단했습니다. 들었어.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 서연 씨. 그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제 마지막 환상까지 꿰뚫는 바늘 같았습니다. 당신과 어머님이 왜 나를 그렇게 대했는지 이해해. 당신은 성공한 여성이 되도록 길러졌고 모든 것을 물질적 가치와 지위로 판단했지. 나는 그저 월급 200만 원짜리 시골뜨기 기술자였고 당신의 세계에서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어. 그건 당연한 일이야.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잔인한 진실을 말했습니다. 알아, 서연 씨. 당신의 지금 후회는 당신이 내 본 모습을 진정으로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야. 당신이 나의 새로운 가치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지. 당신이 무시했던 돌멩이가 사실은 다이아몬드였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후회하는 거야. 당신은 나에게 상처 준 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귀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는 거야.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변하기 시작한 것은 김 이사님의 말을 들은 후부터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바랐던 건 그의 목소리가 아련해졌습니다. 당신이 내 재능이나 수입을 인정해주는 게 아니었어. 그건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 나는 단지 언젠가 당신이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기를 바랐을 뿐이야. 아내를 위해 요리하고 집안 물건을 고치고 혼자만의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는 한 남자로 받아들여주기를. 나는 그저 그런 단순한 인정을 기다렸지만 4년 동안 단 한 번도 받지 못했어. 우리는 너무나 다른 가치관을 가진 세계에 살고 있었던 거야.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그냥 우리는 서로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지. 우리를 묶어주던 유일한 끈은 혼인신고서였고 이제 그것도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아. 그는 부드럽지만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마지막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끝나면 우리 서로를 놓아주자. 그게 우리 둘 다 마음 편해지는 길일 거야. 2시간이 끝나고 저는 힘없이 일어섰습니다. 제가 돌아서기 전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잘 지내, 서연 씨.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의 방을, 그의 인생을 걸어 나왔습니다.
산산조각 난 마음과 함께 너무나 뒤늦고 고통스러운 깨달음을 안고서요. 그의 말이 모두 옳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저는 넋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그 짧은 만남이 제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엄마는 제 모습을 보고 결과를 짐작한 듯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묵묵히 죽을 끓여주었습니다. 우리 모녀는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후회의 눈물은 없었고 잔인한 현실에 대한 체념만이 남았습니다. 삶은 계속되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영원히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일했지만 모든 것이 의미를 잃어버린 듯했습니다. 매출 실적, 파트너들의 찬사, 화려한 파티, 모든 것이 공허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추구했던 가치들이 얼마나 텅 빈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6개월 후 이혼 서류가 담긴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현우 씨는 이미 서명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던 아파트, 제가 타는 차, 은행의 예금, 심지어 그가 보유한 회사 주식까지 모든 것을 제게 남겼습니다. 그는 빈손으로 떠났습니다. 그것이 그의 세계와 저의 세계의 차이를 보여주는 마지막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떨리지 않는 손으로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한 번의 서명으로 4년간의 결혼 생활과 제 인생의 가장 큰 실수가 끝났습니다. 그 후 엄마는 고향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저는 이 넓은 아파트에 홀로 남았습니다. 가끔 저녁이면 그의 방에 들어가 그가 남기고 간 책들을 읽습니다. 저는 여전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그토록 경멸하고 외면했던 한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요. 저는 제 어리석음에 대해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렀습니다. 제 손에 가장 귀한 사람, 가장 조용하고 너그러웠던 사랑이 있었지만 오만과 무지로 그것을 내던져 버렸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진짜 모습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야 깨달았지만 너무나 늦어버렸습니다.